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몇 쪽 할 차례입니까? 24쪽이요? 24쪽 할 차례입니다. 25쪽? 25쪽이요. 25쪽 부동산 특성을 저번 주에 안 했나요?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25쪽에 부동산 특성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부동산 특성 그러면 크게는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항상 문제는 토지 특성에 중점을 두고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토지의 특성은 토지가 자연물로서 갖는 자연적 특성과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문적 특성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해보면 자연이란 말과 반대말이 인문이나 사회란 단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적 특성의 성격과 정반대말이 나오게 되는 게 인문적 특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자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구라는 공간을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땅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구라는 땅 덩어리는 인간이 만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물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물로서 갖는 특성이 자연적 특성인데 이것은 인간과 관계없이 토지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특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선천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사람이든 또는 어떤 물건이든 간에 처음에 가지고 태어난 특성은 중간에 바뀔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정불변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압축하면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며 고정불변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자연의 반대가 뭐예요? 인문이거든요. 그럼 인문적 특성은 성격이 선천의 반대니까 후천적이다. 또 고정의 반대니까 유동적이다. 또 불변의 반대니까 가변적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자연적 특성 해가지고 그 토지의 특성에서 하나, 두 번째 줄 보면 토지가 자연물로서 갖는 선천불변 고정적인 특성이 자연적 특성이고 세 번째 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후천가변 유동적인 특성이 인문적 특성 아니겠느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공부하실 때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자연의 반대가 인문이니까. 자연적 특성이 선천이면 반대로 인문적 특성은 후천이겠구나. 또 자연적 특성이 고정적이면 반대로 인문적 특성은 유동적이겠구나. 이렇게 상대적 개념을 구조를 파악하시면 외울 분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겠죠. 자, 그럴 때 또 이 토지 특성 중에서도 출제 빈도가 높은 분야는 바로 자연적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자연적 특성은 크게 5가지인데요. 부부 영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 영계인. 저번 주에 안 했습니까? 예, 그래요? 예. 자, 그럴 때 첫 번째는 부동성이고 두 번째 부증성, 세 번째 영속성, 그리고 개별성 및 인접성 등의 5가지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외우실 때는 부부는 영원히 남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부부는 영원히 남이다. 그런데 내용 설명에 앞서서 나중에 이제 교과서를 받아보시고 읽어보시다 보면 개론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들은 이 부자나 비자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부는 한자로 아니 불자고 비는 한자로 아닐 비가 되거든요. 그럼 아니 불자, 아닐 비자가 들어가면 그 내용이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이겠죠. 따라서 부나 비자가 들어가는 단어 또는 어떤 문장을 해석하실 때는 뭐뭐 할 수 없다 또는 뭐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보다 깔끔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동성이 나오는데요. 자, 부동할 때 한자로 따지면 아니 불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어때요?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이동할 수 없다는 특성을 무슨 성이라고 말하겠어요? 부동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부동성이라 할 때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었을 때는 부동성을 다른 말로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겠고, 또 움직일 수 없다 여기에 중점을 둘 때는 비이동성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동이란 말 속에 함께 다 담겨 있는 뜻인데 그걸 또다시 뭐 비이동성이다 또 뭐 위치의 고정성이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부동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가 되면 굳이 외울 부분이 아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동성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 현상이 나올 수가 있지만 기초 수업이니까 몇 가지씩만 뽑아가지고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동산과 부동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동산과 부동산은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뭔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동산이고 이동이 불가능한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은 부동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예쁘게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으로 인하여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 기준이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산, 부동산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냐. 따라서 부동성은 동산, 부동산의 구분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일반적인 물건처럼 이동할 수가 없다면, 즉 토지를 사무실까지 이동시킬 수가 없다면 여기 땅이 있습니다 라고 견본을 제시하거나 진연함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것도 문장으로 만들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 때문에 토지는 견본을 제시하거나 진열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 끝에 시험에 합격하시고 중개 활동을 벌이고자 할 때 고객이 찾아오셔가지고 땅을 좀 보여달라라고 할 때 잠깐 기다리세요. 땅 삽으로 퍼올 수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고객과 더불어 땅이 있는 현장까지 이동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임장 활동이 요구된다 그래요. 임장, 현장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가봐야 되지 않느냐. Understand? 그런데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 분께서는 공부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부동산 요래 막 외워요. 그 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동시킬 수 없으니까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견본을 제시하거나 진열할 수가 없다는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외울 이유가 없는 내용들을 다 외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런 거 들어본 바가 없다고 하면서 틀려요. 아시겠죠? 그럼 학습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컨대 뭐 전쟁이 발생한다, 뭔가 좀 뭐 그 자연재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생필품 막 동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말이죠. 어떤 사회적인 불안 심리가 커지게 될 때 부동산은 갖고 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갖고 튈 수 없죠. 갖고 튈 수가 없으니까 불안 심리가 커질 때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마음, 욕구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귀금속 등의 동산은요, 유사시에 갖고 튈 수가 있잖아요. 갖고 튈 수 있으니까 동산에 대한 수요 또는 욕구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전쟁을 비롯한 사회적 불안 심리가 커지면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튈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지만 귀금속 등의 동산은 갖고 튈 수가 있으니까 그 수요가 증가하지 않느냐. Understand? 이걸 우리 개론 기출 지문에는 어떻게 고급지게 좀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전쟁 등을 비롯한 사회적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경우 부동산과 동산의 수요는 반비례의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바뀐다. 동산은 수요가 늘어나는데 부동산은 수요가 줄지 않느냐. 그럼 반대죠. 그럼 반대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럼 해석해보면 당연한 말인데 문장 표현이 워낙 고급지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 들어보고 읽어보고 써보시면서 문장 자체가 익숙해지기만 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고통의 시간을 겪으셔야 돼요.
됐죠? 일단 부동성은 그 정도 가볍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말 빠릅니까? 괜찮아요? 빨라요? 빨라요? 조금 빨라요? 알겠습니다. 약간 늦출게요. 그럼 부증성이라고 할 때는 아니 불자 증가할 증자예요. 그럼 뭔가 부증이란 말만 그대로 해석하면 증가시킬 수 없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특성은 자연적 특성이에요. 토지가 인간이 만든 물건이 아니라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물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이 땅을 생산하여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뭐라 그래요? 부증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땅도요. 어떤 TV나 세탁기, 냉장고처럼 인간이 생산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 부증이란 말을 쓰지 않겠죠. 따라서 토지는 인간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양을 늘릴 수 없다. 이 관점에서 부증성을 다른 말로 비생산성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요. 토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토지의 양은 고정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럼 토지의 면적은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유한, 한계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부증성을 다른 말로 면적의 유한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제가 앞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뭐 비생산성이다, 면적의 유한성이다. 이걸 다른 말처럼 외우려 하지 마시고 왜 부증성을 비생산성이라고 말할까?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외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부증성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토지의 공급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과 경제적 공급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물리적 공급이란 말은 토지의 양 자체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물리적 공급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부증성의 의미 자체가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부증성의 의미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개론 문제에서는 어떻게 말한다?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토지의 양을 늘릴 수 없다. 이 말과 같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경제적 공급이란 말은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것을 우린 뭐라 그래요? 경제적 공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지금 주거 용도의 토지가 부족하다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상업 용도나 공업 용도의 땅을 주거 용도로 바꿔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용도가 바뀐 것이지 주거 용도의 토지 공급이 증가했다고 해서 토지의 양 자체가 늘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Understand?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을 한번 소개해 본다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 반면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게 된다. 이런 식의 문장이 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대부분 좀 이제 그 공부가 되시는 분들이 어떤 의문이 발생하냐면 아니 그렇다 뭐 부증성 때문에 양을 늘릴 수 없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그 강이나 바다를 메꿔 가지고 육지로 만드는 경우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이 그 양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자, 그런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요게 이제 강이라고 보았을 때 이제 이렇게 강을 메꿔 가지고 육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강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 바닥이 있죠? 그럼 이 강 바닥은 땅이 아닌가요? 땅이에요. 다만 용도가 무엇이었을 뿐이죠? 예, 강 바닥용 땅이었을 뿐인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런데 여기를 메꿔 가지고 육지로 만들었다는 건 강 바닥 용도의 땅이 육지 용도로 바뀐 것뿐 아니냐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토지의 양 자체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강바닥용 토지를 육지 용도로 용도가 바뀐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양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것은 경제적 공급에 불과한 것이지 물리적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자, 이건 이해됐어요? 그럼 요 부분을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으로 바꿔서 소개를 한번 해볼 테니까, 요거는 제가 첫째 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들을 땐 되게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간다 그랬어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강을 메꾼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를 메꾸는 걸 뭐라고 할까요? 간척사업. 간척사업. 그래서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을 통한 택지 면적의 확대는 용도 전환에 의한 경제적 공급에 불과하므로 부증성 이론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하면 강이나 바다를 메꿔서 육지로 만드는 건 강바닥 용도의 땅, 바다 밑바닥 용도의 땅이 육지 용도로 용도가 바뀐 것이지 그렇다고 토지 양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당부를 드렸지만 자꾸 제가 기출문제의 지문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럼 처음에 들을 땐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처음에 맞는 매가 나요. 자꾸 매를 맞다 보면 그게 나중에 익숙만 해지면 문장이 되게 쉽게 느껴져요. 근데 처음에 그 쉽게만 이렇게 풀어드리고 하면은 서로는 좋아요. 저도 문제 수업하기 좋고 여러분도 받아들이기 편하신데 나중에 문제를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서 못 풀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념해 주시길 바라요. 이게 부증성이에요. 부증성. 그런데 여기까지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바꾸냐면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며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까지 나와요. 그럼 완전 비탄력은 어차피 경제 쪽 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탄력성 할 때 말씀드릴 거고 요 자체가 무슨 말이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항상 우리 부동산 경제론 그래프의 기본은요 피카츄예요. 자, 피카츄가 뭐예요? P,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Q는 양이에요. 양. 근데 여기서 이제 공급 양이 되겠죠. 그런데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래요. 자, 이거 수직선 맞죠? 자, 수직선인데 이 수직선은요 가격과 양 중에서 어디에 꽂혔어요? 양에 꽂혔죠. 이게 양이죠. 여기 양이잖아요. 양. 공급 양에 꽂혔죠. 오케이? 그러면 수요든 공급이든 곡선이 꽂힌 부분은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꽂혔다고요? 양에 꽂혔다고요. 그럼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토지의 양 자체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 자체가 변화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제가 문장 3개를 만들어 볼 테니까 이게 전부 같은 말입니다.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말이나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나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모습을 보인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외웠어요. 그럼 예컨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까지만 외우신 분들은 곡선이 수직선이라고 나오면 들어본 바 없다고 틀리는 거예요. 그게 암기와 이해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말 하고 있다는 거죠. 됐죠? 요 정도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영속성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영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의 뜻이에요. 오케이? 막말로 하면 우리 지구가 땅 덩어리 그랬잖아요. 이 지구가 외계 행성과 충돌해서 소멸되지 않는 이상 토지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땅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되거나 훼손되거나 소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뭐라 그래요? 영속성이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에 중점을 두었을 때 영속성을 비파괴성이라고 말해요. 또 소모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에 중점을 두시면 비소모성. 소멸되지 않는다. 여기에 중점을 두면 비소멸성. 라고 여러분들은 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화병이 난다는 겁니다. 왜? 그 영속성의 뜻 속에 소모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가 다 들어가 있으면 영속성의 의미만 알아도 다 똑같은 말 반복한 건데 이걸 다 따로따로 외워요. 그렇게 암기력이 좋습니까? 왜 그렇게 외우려고 달려들어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를 한번 단정해 봅니다. 예컨대 곰돌이가요 3일 전에 500만 원을 주고 카메라를 구입했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고가고 비싸다 보니까 얘는 포장도 듣지 않고 이렇게 모셔놨대요. 근데 이 사실을 안 뒷집에 곰탱이가 요번에 동남아 여행 가는데 카메라 좀 빌려달라고 곰돌이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럼 곰돌이 입장에서는 아직 포장도 듣지 않은 고가의 카메라를 선뜻 여행 가는 곰탱이에게 빌려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럼 왜 카메라를 빌려주기가 어렵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응? 예? 다를까봐. 그렇죠. 다를까봐 좋습니다. 또 망가질까봐 좋고요. 또 없어질까봐, 분실될까봐. 그러니까 분실, 파괴, 훼손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왜? 카메라는 동산, 부동산. 오케이? 카메라를 비롯한 동사는요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분실, 파괴, 훼손의 위험이 있으니까 선뜻 빌려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은 영속성의 특성 때문에 남에게 빌려준다 한들 토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달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파괴, 훼손을 손상을 입게 되는 것도 아니죠. 오케이? 그럼 남한테 선뜻 토지는 빌려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교과서라든지 시험에 나오는 지문으로 바꿔볼 테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으로 인하여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가 가능함에 따라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근거가 된다. 근데 앞에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뭐 소유이익, 사용이익 요거는 없다고 보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는 건 그거 남한테 빌려줘 본들 없어지거나 파괴 훼손되지 않으니까 쉽게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왜 임대차가 발달한가를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기억이 안 나죠 또. 여러분의 기억력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6개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같은 말도 법에 따라서 의미가 또 달라지고 말이죠. 또 어떤 때는 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되고 혼란이 와가지고 자꾸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개론만큼이라도 정확히 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힘이 들어도 나중에 가면 진짜 동방불패 돼요. 공부할 것도 없어 나중에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제가 전에 뭐라고 했어요? 가치가 깎인다는 말을 두 글자로 뭐 한다 그랬어요? 감가. 감가된다. 감가. 근데 감가되는데 우리 나중에 감정평가로 넘어가면 가치가 깎이는 요인, 네 글자로 감가 요인을 배워요. 감가 요인. 근데 감가 요인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법률적 감가라는 게 있어요. 지금 몰라도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감가, 가치가 깎인다는 게 뭐냐면 어떤 물건이 파손, 손상, 훼손 때문에 가치가 깎이는 경우를 물리적으로 감가가 발생한다 그래요. 단적인 예로 누군가가 우리 집에 돌멩이 집어던져가지고 유리창이 깨졌다. 그거 훼손된 거죠. 또 어떤 취객이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우리 대문 걷어차가지고 뭐 대문이 휘어졌다. 경상도 말로 하면 뽀사졌다. 라고 할 때는 역시 정상적일 때보다는 가치가 깎이죠. 이런 경우를 물리적 감가라고 해요. Understand? 이해돼요? 그런데 영속성은 뭐예요?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흘러도 파괴돼요? 훼손돼요? 손상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파괴, 훼손, 손상이 안 되니까 토지는 물리적으로 가치가 깎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 때문에 토지에는 감가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는 가치가 깎일 이유가 없지 않니? understand? 예, 그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별성인데 이 개별성 공부하실 때는요. 앞뒤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별개. 근데 우리가 너와 나는 별개다라고 말하면 이 너와 나는 같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럼 다르다고 말한다면 이질품이에요? 동질품이에요? 이질품이에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이질품이다라고 나와요. 오케이? 자, 근데 그럼 결국 뜻 자체는 뭐예요? 개별성이라 함은 물리적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동질적인 토지는 존재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개별성 그래요. 근데 물리적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이에요. 그 위치, 형태, 면적 부분에서 완전히 똑같은 땅은 있다, 없다. 없다는 특성을 개별성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똑같은 면적, 뭐 100평짜리 땅 얼마든지 있죠. 똑같은 사각형 땅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나 위치까지 같은 땅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같은 북쪽에 있어도요. 북쪽의 오른쪽, 왼쪽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위치까지 똑같은 땅은 절대로 없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뭐다? 위치, 형태, 면적의 관점에서 완전히 똑같은 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개별성이고 그럼 똑같지 않다는 것은 토지마다 다르다는 뜻이니까 그 결과 토지는 동질품이다, 이질품이다. 이질품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부동산 시장로 넘어가시면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시장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 일단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동질품이 거래되어야만 일물일가라는 법칙이 성립이 돼요. 자, 일물일가 법칙인데요. 요거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까지 시험에서 일물일가 법칙이 뭐냐 뜻 물어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일물일가 법칙은요. 전제 조건이 동질품일 때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오케이?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고개를 끄덕여 주신 게 뭐예요?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동질품이다, 이질품이다. 그럼 이 동질품일 때 이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질품이라면 이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물일가가 뭐예요? 동일한, 그래서 자꾸 틀려요. 동질품이 전제라고 했죠. 그냥 하나의 물건 그랬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하나의 물건이란 말이 없어요. 동질품의 경우, 이런 거예요. 동질품의 경우에는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한다는, 동일한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한다는 법칙이 뭐예요? 일물일가 법칙이에요. 그냥 하나의 물건이 아니에요. 동질품이라는 말이 꼭 붙어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동질품일 때는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한다는 법칙이 일물일가인데 이질품이 되니까 이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더불어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는 시장은 완전 시장이에요. 근데 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시장이면 완전의 반대니까 불완전이에요. 두려울 거 없어요. 항상 개론의 용어는 상대적이에요. 완전히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불완전이 있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공급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씩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묶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저마다 다른 이질품으로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화된다. 라고 교재에 나오고 출제가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항상 요맘때쯤 되면 하나씩 끊어서 풀어드리는 건 웬만큼 이해가 되시는데 그거 이해된 걸 묶어서 문장으로 말하면 그게 뭐다냐? 거의 그런 눈빛들이에요. 근데 이런 눈빛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줄어들죠. 나중에는 다 아는 거 왜 또 하냐? 이런 교만의 눈빛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나중에 가면. 자, 그럼 요 정도 개별성 볼게요. 그 다음에 인접성 나오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인접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뭔가 가까이 있다. 가깝다는 의미가 되죠? 예. 근데요, 우리 사람들도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토지도요,
인접한 토지를 세 글자로 줄이면 인접지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면 이웃한 토지다. 이웃사촌, 이웃한 토지다. 그러면 사람도 이웃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이웃한 토지끼리도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특성을 뭐라고 할까요? 인접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토지가 이웃한 토지에 영향을 받게 될 때 그 영향은 좋은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영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A 토지와 B 토지가 있는데 이웃한 토지, 가까이 위치한 토지래요. 얘를 두 글자로 바꾸면 인지라고 해요. 인지. 왜냐하면 이게 원래 한자로 이웃린이에요. 이웃린인데 두음법칙상 리을을 못 쓰니까 인지가 돼 있어요. 그럼 이웃한 토지 상호 간에는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 맞죠? 자, 그럼 이때 A 토지는요. 주거 용도로 이용이 되는데 이웃한 B 토지는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래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공장 옆에 뭐 있다? 집이 있다. 공장 옆에 집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B 토지 소유자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 공장의 영향 때문에 이웃한 A 땅값이나 집값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A 토지 입장에선 이웃한 토지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영향이 좋은 영향, 안 좋은 영향. 안 좋은 영향이죠. 이럴 때 우리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일단 부가 없다고 보고 이 외부자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봐요. 이 A라는 토지의 가치가 깎인다고 할 때 이건 A 토지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웃한 B 토지. 그럼 A 입장에서 B는 내부예요, 외부예요? 그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한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런데 한자에서요. 정의 반대가 부거든요. 근데 정은 플러스 긍정의 의미로 쓰여지고 부는 마이너스 부정의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지금 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거니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럼 정이라고 말할까요? 부라고 말할까요? 부.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예측해 봅니다. 아하,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게 부의 외부 효과라면 반대로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를 무슨 외부 효과라고 할 것이다. 예, 부의 정. 오케이? 그럼 예컨대, 자, 또다시 쓰기 싫으니까 여기 아래를 쓸게요. A 토지는요, 개발이 되지 않는데요. 개발이 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웃한 B 토지는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개발되지 않는 땅은 땅값이 오를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이 되고 있는 토지 이웃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개발되지 않는 A 토지의 땅값도 어느 정도 오르게 되지 않나.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어때요? 영향 받았죠? 영향 받았죠? 근데 여기서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건 좋은 영향, 안 좋은 영향? 좋은 영향 받았죠? 그 무슨 외부 효과다?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이든 부든 외부 효과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정답은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 나온 거 곧바로 찍을 겁니다. 왜? 외부 효과는 부동성과 인접성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근데 아까 저 부동성 할 때는 몇 가지만 뽑아서 했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말 안 했지만 외부 효과자 나오면 앞으로 문제 풀 때 무조건 답은 뭐라고요? 부동 아니면 인접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이러면 자연적 특성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2번에 인문적 특성 나왔죠? 나옵니까? 근데 인문적 특성 보면 역시 기초다 보니까 몇 개 안 써놨어요. 그냥 용도의 다양성, 뭐 병합 분할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고가성, 투자의 고정성 뭐 이런 거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초 수업 때는 한 가지만 알면 충분해요. 거기 용도의 다양성 있죠. 용도의 다양성만 정확히 알아두셔도 기초 수업은 충분히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제목만 잘 봐도 벌써 알잖아요. 용도의 다양성이니까 토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뭐예요? 용도의 다양성이겠죠. 오케이? 그런데요. 이때 그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최유효 이용의 근거다 이런 말이 잘 나와요.
최유효 이용. 자, 그런데요. 어차피 이게 한자가 뜻글자다 보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는데, 자 보시죠. 여러분 한자에서 최자가 붙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요? 가장 어떠하다. 가장의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을 뭐라 그래요? 최고. 가장 낮으면 최저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가장 어떠하다, 즉 여러 가지 다양한 이용 목적, 용도 중에서 가장 유효한, 가장 효과가 있는 이용을 뭐라 그래요? 최유효 이용,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조금 이따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지만 개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면 돼요.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용 또는 가장 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용이 최유효 이용이다 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예컨대 여기 A라는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를 주거 용도로 이용하면 1억을 벌 수가 있대요. 근데 상업 용도로 이용하면 2억을 벌 수 있고요. 공업 용도로 이용하면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땅 임자, 토지 소유자 입장이라면 이 땅 무슨 용도로 이용하실래요? 상업 용도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왜? 상업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무슨 이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개념은 그렇게 잡으면 충분한데 우리 개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문장 표현은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 문장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점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의미는 파악했죠. 개념 잡았죠. 여러 가지 용도 중에 가장 바람직한 이용이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적 이용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한 합리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출제합니다. 자, 어떡합니까? 이래서 개론이 어려운 거예요. 개론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면 이해는 대부분 다 하십니다. 90%는 이 정도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개론은 그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 표현이 좋은 말로 하면 워낙 고급진 거고 나쁜 말로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듣지 못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저 역시 먹고는 삽니다. 만약 이걸 읽으면서 곧바로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면, 알아듣는다면 누가 이 수업을 듣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을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적인 이용 능력을 갖춘 사람까지 끊으면 보통 사람, 일반인이나 일반인. 봐봐요.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갖췄다는 건 전문적인 이용 능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전문가에 의한 이용이다? 그냥 일반인에 의한 이용이다. 일반, 보통 사람. 오케이? 그러면서 합리적 이용, 합법적 이용이 뭐냐면 어차피 합법이란 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이 돼야 될 것이고, 합리적 이용이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그래, 그 땅은 그 용도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인정이 되는 용도를 합리적 이용 그래요. 그 다음에 최고, 최선 그랬잖아요. 최고의 이용이 뭐다?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이용이다. 최선의 이용은 가장 바람직한 이용,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절대로 개론은 하급한, 저급적인 말 가지고 문장 안 나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원래 뜻은 한 줄도 안 되는데 그걸 5줄 이상으로 만드는 게 개론 출제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설이 문학이 문학 완전히. 그거를 모두 한 번에 읽고 곧바로 OX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개론 점수는 안 나옵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십니다. 자, 그럼 대충 요 정도 하시면은요, 이제 어떤 생각 드냐면, 나는 민법 해야지 이런다고요. 야, 개론 안 되겠다 이거. 민법으로 이제 좀 많은 점수 얻어가지고 개론 얹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실제로도 그래요. 왜? 민법 점수가 개론보다 점수 훨씬 잘 나옵니다. 처음에는 민법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민법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내용이 법이니까 법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법조문 그대로 나오고 판례 배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외우기만 잘해도 뜻 몰라도 답이 나와요.
근데 개론은 뜻 모르면 아무리 문장을 수천 개를 외워도 틀립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용도의 다양성 했고, 하나 더. 이럼 봐봐요.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같은 땅도요, 그 땅을 무슨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값어치, 가격이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그러면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게 성립할 수 있겠죠. 이런 주장을 가격 다원설이라는 말씀입니다. 가격이 다원적이다, 다양하게 성립한다는 썰, 이론 주장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 다원설자가 나와도 역시 정답은 뭐예요?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물 특성 나오죠. 이건 그냥 체계가 있기 때문에 써놓은 것뿐이고, 어떤 교과서에도 건물 특성은 쓰여져 있지만 단 한 번도 건물 특성은 문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라도 이건 안 낼 겁니다. 낼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교과서 체계, 토지 특성이 있으면 건물 특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써놓기는 해요. 그러나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부동산 총론을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30쪽 넘어가면 이제 부동산 경제론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 나오죠. 자, 여기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수업 진행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오세요.